미국 유력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한마디로 해커에 의해 털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킹의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트위터를 애용하는 트럼프도 이번 기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적 공격 그리고 보좌진 해임까지 알리곤 했죠. 어쨌든 트럼프는 트위터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해커의 공격을 받은 인물들이 죄다 민주당 정치인이거나 혹은 민주당 성향의 유명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얼마 전 감형된 로저 스톤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 수는 8,36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 중 가장 많은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는 계정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리고 140자로 한정되어 있는 트위터가 즉흥적이고 또 머리가 띵할 정도로 강렬한 단어로 자신의 주장을 던지는 트럼프에게 페이스북이나 사진만 올리는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어울려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트럼프의 트위터 사랑은 계속됩니다. 네, 격주로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너 이름을 교체해달라고 우리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왜요? 우선 세상 읽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제가 뭐 건방지게 제가 세상 읽을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코너에서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그래서 내일에 어떤 세상이 올까를 갖다가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준비하신 이야기 저도 이렇게 주제를 듣고 좀 당황했어요. 예. 잘 몰라서 이건 잘 모르는 얘기라서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좌초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좌초자산. 발음도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stranded asset인데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신세 그런 걸 이제 좌초자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빙하에 딱 부딪혀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좌초자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염치불구하고 좀 아주 좀 단순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늙은 노부부가 한상 이제 계셨는데 이 노후 준비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가 있대요. 그 옛날 듣던 얘기긴 한데 들어보세요. 끝은 좀 전혀 다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거위를 그러면은 집에서 한 마리 기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매일매일 황금알을 팔면 되니까. 근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무려 1억이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한참 회의를 하다가 우리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자. 그래서 샀습니다. 이제 크게 질러가지고 사고. 집에다가 이제 대체대조표에다가 자산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돈이 생기는 소유물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산 1호 황금알 거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심해져서 한 달 동안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이 거위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알을 안 낳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자꾸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얘기도 안 하려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차려서 다시 뭔가를 이제 꽁무니로 내놓기 시작하는데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가서 아이고 봐자. 그래서 봤더니 황금알이 아니고 황금색 대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금변. 그 알은 어떡하고 그렇죠. 1억을 투자했는데. 망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는데 이게 고쳐지질 않고 황금알은 안 나오고 황금색 대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색 대변을 또 치우려고 그러니까 이 수거업체에서 이 황금색 대변은 특수 대변이라서 우리가 못 치운다. 알아서 따로 사람 사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치우는데도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부부는 어떻게 됐냐. 아까는 이거를 자산에다가 써놔서 매일매일 황금알 하나씩 낳으려고 그랬는데 졸지에 매일매일 돈이 들게 생겼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소유물을 뭐냐면 부채라고 하죠. 부채.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황금알 낳던 거위가 부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가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오리고기를 먹어야죠. 그래서 그냥 오븐에 넣자. 그래가지고 그 추수감사절 때 아주 우울하게 1억 원짜리 그 밥상을 드셨다고 그래요, 부부가. 요때 지금 요 상황이 좌초자산 상황이에요. 원래 자산이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수익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수익은커녕 이제부터는 그 계속 비용만 더 초래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용이 어디까지 커질지 알 수 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상태. 부채가 돼버린 상태. 네네네. 이걸 좌초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좌초되면 그냥 옴싹달싹 못한다는 뜻만 있는데 네네. 이거의 진짜 중요한 점은 옴싹달싹을 넘어서 부채로 바뀐다는 데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뭐 거기 가서 뭐라 해야 되죠? 황금알을 안 낳는 곳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변이 나오니까 그걸 또 치우는데 돈이 들고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그거를 좌초자산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뭔지 개념은 이제 눈에 귀에 딱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왔는데 자, 근데 이거를 이 좌초자산이라는 말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신 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잖아요. 이게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죠.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다. 예. 이렇게 기후위기는 다 아실 테니까. 네. 근데 기후위기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탄소 배출이 지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자꾸 이게 기온이 올라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인류가 절멸을 막으려면요.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막아야 되고 그럼 가장 큰 원인인 이 화석 연료의 그 연소 양을 갖다가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5도씨 상승으로 막으려면은 뻔하게 숫자가 나와요. 향후 이것 이상은 그 화석을 떼서는 안 돼. 그죠. 탄소를 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지금 석탄, 석유의 매장량이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과 석유를 다 뗐다가는 지구가 이제 사우나로 바뀌겠죠. 네. 사우나. 그래서 있어 봐야 아무리 우리가 다 확보해 놓고 쉽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의 떡이에요. 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망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이제 unburnable carbon 이러는데 그러니까 태워서는 안 될 탄소라고 하죠.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매장량의 가용 매장량의 한 60% 70% 정도가 태워서는 안 될 양이에요. 그렇게 많. 예, 이렇게 많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놀란 게 왜냐하면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석유 고갈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있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30년 전에도 30년 남았다고 그랬고요. 지금 요새도 30년 남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것도 놀라운데 태워서는 안 되는 게 60에서 70% 정도. 그 돈 가치로 바꾸면 얼마쯤 되느냐?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신문의 추산에 따르면은 한 8,500억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000조 원쯤 될래나요? 환율이 바뀌니까. 1,000원도 없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 되는 돈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맞으면 그 석유와 석탄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변을 놓는 거위가 돼버린 셈이에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캘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지금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걸 삼각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인데 지난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석유 회사 두 군데가 있죠. 로열 더치 쉘하고 그 BP라고 부르는 그 두 회사가 요번 2분기 때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로열 더치 쉘은 220억 달러 그러니까 26조어치의 자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븐에 넣어서 먹어버린 겁니다. 더 쥐고 있다가는 손해만 나겠다. 물경 26조입니다. 그다음에 BP도 그 두 주 전에 그 175억 달러 그러니까 한 19조쯤 되려나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오븐에 넣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든가 유가 하락 등등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평은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부터 처리해야 될 이 황금 대변의 거위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정유회사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들어가는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시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1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을 써서 거기에 이제 시설을 설비 이런 걸 마련해 놓는데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고철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태의 심각성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부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상각해버려야 되는, 처리해버려야 되는 자산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사실 셰일가스 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에너지 독립을 했다. 막 그러고 그래서 뭐 에너지 패권을 쥐었다. 막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그 셰일층에 들어가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석유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캐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유가가 어느 이상 오르게 되면은 이 채산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프래킹이라고 하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기술이 있는데 물 쏴갖고서는 물에다가 그냥 물을 쏘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돌을 섞어서 쏴가지고 이걸 한번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지하수층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못 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셰일가스 기술, 프래킹 기술이 나오면서 미국의 그 셰일가스 매장량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석유 수입국에서 산유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로열 더치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그 셰일가스 업체들도 유가 하락 때문에 좌초자산이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시추하는 비용이 그냥 일반 원유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원유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경쟁력이 사라져서 그래서 뭐 원유값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류가 지금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를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유가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적 추세적일 것이냐. 이렇게 보면 계산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안 쓰일 거로 생각을 해서 에너지 자산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봤는데 단기적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장기적 차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날씨라든지 뭐 하늘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모두가 함께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프리라이더라고 그러죠.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게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참 창피한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 제일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기후 악당 국가로 찍혀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산불 사태도 그거랑 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악당이 형제가 있어요. 사이좋은 형제, 어깨 걸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 같이 지금 찍혀 있어요. 기후 악당 국가로. 왜 그러냐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우리가 1위입니다. 우리 전력 생산의 한 42%가 화력 발전이고요. 더 문제는 이걸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화력 발전소를.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적신호가 울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가깝게는 작년에 그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데요.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그 좌초자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곳입니다.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온 사람이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나라별로 이 좌초자산의 그 예상 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각해버려야 될 그 황금색 거위, 그게의 액수가 어느 정도 나라별로 될 것이냐를 봤는데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요? 1위를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추산에 따르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1,0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10조 원 정도 되려나요? 넘겠죠? 훨씬 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2위가 인도였는데요. 인도가 760억 달러예요.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도랑 우리나라랑 그 인구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뭐 13억이 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산업 구조로 봤을 때도 인도가 뭐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명색이 세계 뭐 10몇 대라고 하는 그 선진국인데도 산업 구조 면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뗀다. 그러니까 인도를 갖다가 이렇게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겼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4천만이 인도 사람들 전체하고 줄다리를 해서 이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좌초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충격적인 게 저는 인도 갔을 때 딱 내리자마자 어느 도시 가셨어요? 델리. 네. 공기가 이거는 그냥 탁한 정도가 아니라 막 매캐해갖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내 친구는 담배 안 피우는데 너무 억울해서 담배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사 깎아먹기라고 그런 거는. 근데 인도보다 우리가 더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약간 그 뭐 공기 질로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약간은 충격적이긴 한데 그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 같이 지금 막 발전하는 어떤 제조업에 막 때려붙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뭐 제조업이 크긴 합니다. 네, 그래도 약간 좀 선진국이라고 그 반열에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그 인도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눌렀다. 그 조그만 인구로 그야말로 일당백도 아니고 무슨 12척으로 지금 몇백 척을 지금 이겨버린 상태가 됐으니까 잘하긴 하죠 우리가. 참 큰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좌초자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느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후변화라는 게 그게 뭐 진짜로 오겠느냐 회의를 품는 분도 많고 아직도 이게 무슨 해외 토픽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후위기의 현실성을 뭐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좌초자산에 대해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경영환경대학교에서 좌초자산이 발생하는 원인을 쭉 나열을 한 게 유명한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원인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원인, 세 번째는 사회적 원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연적으로 기후위기가 오든 안 오든 기술적으로 변화가 벌어지든가 아니면 사회적 여론이 바뀌면은 기후위기가 오든 안 오든 좌초자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좌초자산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전기자동차가 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증기기관 다음으로 많이 쓰였던 한 4만 3천 대 정도가 굴러다녔었어요. 전기자동차가. 저 20세기 초면은 1900년대 초. 1905년 뭐 이럴 때예요. 그때 전기자동차가 있었다고요? 그때 가솔린보다 이게 더 우위였었어요. 진짜요? 그랬는데 가솔린이요.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자동차를 만든 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지정학적 구조가 안정이 되면서 석유가 엄청나게 싸졌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자취를 감춥니다. 석유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요인이라든가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적인 제도 변화 같은 게 있으면요. 그냥 좌초자산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열한 기준에 보면 뭐냐면은 주민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좌초자산이. 고소고발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화력발전소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의 화력발전소 9호기, 10호기를 지금 짓는데 그거를 한전이 지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한전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책은행들 수출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 한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갖다가 대출을 약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조 7천억인가 그런데 1조 5천억 정도니까 상당한 비중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좌초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뭐 이게 금지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한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25년간 상환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좌초자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히 하는 건데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 근처에요. 자카르타 옆에 자와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발전소 세우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기후가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지금 고소 고발이 여러 건이 걸려 있고요. 요번에 한전에서 이거 투자하는 걸 알고요. 작년 9월에 8월 말에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직접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죽는다. 우리 지금 물고기들도 다 죽어버렸고 이 화력발전소들 때문에 이 공기가 더러워져서 우리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돈이 계속 나오느냐. 그렇게 따지면 국채 이자율은 왜 바뀌나요? 국채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태처럼 이 좌초자산 이게 과연 어떻게 저게 될 거냐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여론이라든가 아까 그 여러 국가들의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세계 강대국과 전 세계 국가가 멈춰서 석탄 화력 발전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그 순간 사실은 좌초자산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너희는 뗄 때 다 떼어놓고 지금 우리 좀 떼갖고선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막는 거야? 그게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미래에 네네. 되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합의하는 일이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들도 네네. 많이 해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금융 쪽 얘기를 좀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뭐 좌초자산의 규모가 뭐 1,000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좁게 잡아서 그렇고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화석 연료와 관계된 회사들의 주식들은 다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 탄소 거품이라고 불러요. 탄소 거품.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인류가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기업들의 주가는 다 너무 거품이다.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다 꺼질 것이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이걸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바젤 4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젤 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산 가격을 전면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융적인 필요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좌초 자산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금융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로얄 더치 쉘이나 이런 데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 거죠.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금융계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작년 가을이었는데 각 나라에 있는 주식시장이나 또는 특정한 큰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봤을 적에 이게 그 전 지구의 기온 상승 몇 도에 맞춰져 있는가를 평가해야 된다. 기온 상승 몇 도에 맞춰야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령 어떤 은행에서 하필이면은 그 석탄 회사, 석유 회사 주식만 잔뜩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는 지구 온도를 한 5도, 6도씩 올리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은행은 친환경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산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1도 정도에 맞춰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주요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지구 기온 상승과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게 기후 변화에서 몇 도를 더 도짜리에 올리는가 맞춰져 있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 참고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주식시장은요. 그 총재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한 5도 정도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지금 월스트리트가 하는 대로 그 투자를 하면은 지구 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들었기를 2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1.5도라고 1.5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2도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최근에 그 IPCC 거기서 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피드백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 통제 불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2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2도 목표를 맞추려면은 실제로 2도로 가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낮게 잡아야 된다. 가령 우리가 절벽을 막 달려가다가 네네네. 앞에 절벽이 있다. 네. 절벽 근처에 가서 멈추면은 멈추지 못하죠. 절벽 아래로 그렇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멈추고 싶으면은 절벽 앞에 있는 노란선, 그 지하철 탈 때 그 노란선 있잖아요. 네. 노란선에 한 2발자국 전에 멈춰야 안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5도씨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고 1.5도씨를 있어요. 맞추자. 파리에서도 그렇게 했었나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그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2도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한 2도씨 정도 기억하고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PCC에서 낸 보고서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명시적으로 1.5도씨를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다 1.5도씨를 얘기합니다. 1.5도씨. 그렇군요. 사실 기후변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새 들어서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굉장히 다급한 이슈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기 시작하고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하나 왔어요. 자유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포항지진 원인인 지열 발전소도 좌초 자산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 그거 말씀인가요? 네네. 그렇게 말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그건 수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기술에서 이게 어떤 문제를 그건 경제에서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좋든 나쁘든 어떤 생산업체가 가진 기술이 좋든 나쁘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냈을 때 그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해요. 네네. 포항에서 이제 지열 발전을 하려다가 거기서 정말로 지진이 그것 때문에 났다고 한다면은 네. 그건 외부 효과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발전소는 그러면 자초자산은 아니고요. 지열 발전소 자체.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그 거위 얘기할 적에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거위는 잘못 없어요. 그쵸. 그 노부부도 잘못 없어요. 미세먼지가 나빴죠. 미세먼지 환경 변화가 벅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발전소 화력 발전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화력 발전 19세기에 화력 발전소를 만들 때에는 이게 지구 기온을 다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환경이 바뀌고 이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기 네네. 때문에 자산 소유자나 투자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 변화 때문에 그 그냥 좌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배 선장님들 누가 자기가 그 암초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해류가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 뭐. 그렇군요. 예. 사실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후보죠. 그 기후 변화 관련돼 갖고 이제 그린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제 이슈가 됐구나. 기후 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툰베리를 보면서 저런 아이도 있구나라고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됐구나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기후위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어떤 도덕적 문제로 여기거나 아이고 참 고상한 얘기하고 있다.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기후위기 저도 뭐 이렇게 도덕적인 거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기후위기는요. 더 이상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요. 아주 아까 뭐 1000조 100조 막 정신없는 액수가 나왔는데 아주 심각하고 급박한 경제적 이슈고 사회적 이슈고 정치적 이슈예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그 감성적인 어떤 접근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물려줘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몰락도 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담긴 것들을 요새 많이 봐서 제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좌초자산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까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창을 좀 봤는데 좋은 하루님께서 유튜브로 보고 계셨나 봐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의향하고 보내셨는데 홍기민 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쾌하세요. 그렇죠. 표정은 약간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고 유쾌하게 가셨습니다. 자, 이제 서울타임즈 해외 뉴스 알아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또 이게 또 조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끔찍한 사람들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간 주지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논란이 됐어요. 네, 16일에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혼자 싸우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에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주최한 자리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1시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건데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 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 거의 노래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 얘기를 또 한 겁니다. 라고 이제 불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만찬이 열린 시점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돼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한국을 압박하던 바로 그때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한국을 압박하던 바로 그때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 사흘 전인 국정연설에서 우리나라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때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 뭐 이런 걸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사흘 뒤에 주지사들 만찬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외에 이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평도 내놨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내가 잘 지내는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만찬의 호건 주지사의 아내가 한국인입니다. 유미 호건 여사인데 이 유미 호건 여사가 같이 동석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가 거기 앉아 있었고 상처를 받은 걸 내가 알아차렸다. 근데 아내가 나가버리고 싶었겠지만 아내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되게 속상하죠. 그렇죠. 네. 면전에 대고 거의 욕설을 퍼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2월 8일에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 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문 대통령이 이제 영상 메시지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미 호건 여사가 얼마나 이제 자랑스러운 분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호건 주지사를 우리가 항상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국 사위 이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칭했다. 사위였다가 아닌 사람도 그렇죠. 조금 있는데 네. 큰 의미였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다라고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4월 18일에 한국에서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 기억나요. 공수받아서 대서 특필됐었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진단 도구를 공수하는데 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나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미국에서 진단 도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릴랜드주는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뭐 그렇게 이제 주요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기고문에서 결국 이제 호건 주지사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제 코로나19 확산 초반에는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주 차원에서 알아서 대응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이제 중심을 둔 기고문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석에서 한 발언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도를 넘은 외교적 결례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발언 시점이 방위비 협상을 두고 양측이 맞섰을 당시의 상황이 반영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실수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늘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반복하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게 또 이슈가 사실 되기는 해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벌금을 미납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법을 인정한 하급심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을 받으면 중범죄고요. 징역 1년 미만은 경범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공화당 소속인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려면 그 전에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주 법을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 이후에 나온 이후에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치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이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유권자 탄압이다라고 반발을 했고 미국 시민자유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투표세다라면서 저지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 1심이 5월에 빈곤 여부에 따른 투표 접근권 금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 법이 무효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 법안이 올라가면서 이 고등법원이 선고에 앞서서 일단 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이 2심 결정을 무효해달라고 시민단체들이 이제 지금 요청을 했는데 결국 연방 대법원이 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거는 안 된다라면서 주장을 기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관 9명 가운데 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이렇게 무효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1월 대선 전에 과연 이 항소심의 결론이 날지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 수가 한 100만 명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AP통신은 77만여 명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최대 140만 명이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숫자면 경합주에서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로리다가 지금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경합주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승부처에서 그럼 이 투표세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표세라는 그 폴텍스라는 거는 없어졌는데 이게 사실상의 투표세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사실 인종적으로도 연관이 다 있어요. 다 연결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흑인들이 조금 저소득층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90% 이상이 민주당을 찍거든요. 사실 뭐 플로리다에서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플로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거의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주예요. 경합주니까요. 경합주다 보니까 항상 공화당세가 크긴 했는데 지난 한 5번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비등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상당히들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9명이나 있기 때문에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다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 좀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해요. 확진자 수 많은데 지금 근데 여행을 하라는 장려하는 여행 캠페인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23명이 보고가 됐어요.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24,300여 명이 됐는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줄다가 600명을 넘은 건 긴급사태 발효 기간의 최다치가 720명이 4월 11일이었는데 96일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 이동을 제한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일본 정부가 관광 수요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행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한 1조 3,500억 엔, 우리 돈으로 16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국내 여행을 가면 그 비용의 50% 상당, 1박 기준 1회 최대 2만 엔, 우리 돈으로 한 22만 5천 원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도쿄가 가장 심하니까 그래도 이게 논란이 많이 이니까요. 어제 아베 총리가 한 발 물러섰었는데 지금 결국 도쿄를 빼고 강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베 총리가 한 번 물러선 다음에 저녁에 이제 대응을 위한 협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go to travel, 그러니까 여행 가자 이걸 하고 있는 트래블 캠페인이라고 벌이고 있는데 결국 그 회의 결과 그럼 도쿄만 빼자 이걸로 결정이 나서 다른 지방에는 다 적용을 하겠다 이것으로 좀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일부 수장들은 안 된다, 나는 반대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심지어 아베 정권에게 우호적인 우익 성향의 상케이 신문도 이건 정부의 오산이다 이런 보도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경제 살리려다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막 확산되는 경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약간은 황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 얘기예요.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매장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손님의 출입을 막았겠죠. 그렇죠. 스타벅스 점원이. 근데 이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인 구티에레스라는 직원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오니까 엠버린 가이스라는 여성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출입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 여성 손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직원의 사진과 함께 다음부터는 그런 건강진단서를 들고 가서 경찰을 부르겠다 뭐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어머 억울하셨겠어요. 뭐 이렇게 응원해 주길 바랬던 거죠. 이 여성분은. 근데 이제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칙대로 이렇게 한 이 직원에게 칭찬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 직원을 위한 모금 페이지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만 5천 달러를 다 이제 보낸 걸 모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손님이 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마스크를 쓰는 게 어렵다. 천식을 앓고 있다. 마스크를
있으면 호흡곤란, 현기증 등의 장애를 겪을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다고 지금 와서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별을 당한 건 나라면서 이 후원금 중에 절반은 나를 줘야 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산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 손님이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랑 상의를 했더니 수임료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참 황당한 게 역시 똑같은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서 내가 후원금을 받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돈 좀 모았대요? 네, 그건 아직 안 알려졌는데요. 이제 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이제 이걸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개설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 신문의 헤드라인은 적반하장 이런 기사 그렇죠.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맡을 변호사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고요. 자,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내드렸죠. 퀴즈 정답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된 녹지대, 이것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 네.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전체 면적의 30% 규모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 교육시설도 있고 역사 문화 공간도 갖춰져 있고 자전거 순환로가 있대요. 그래서 도시민의 생활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그린벨트였고요. 오늘 정답자 총 10분 추첨했습니다. 그중에서 퀴즈가 나가기도 전에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세요. 네, 6669님인데요. 절대 제작진과 연관이 없습니다. 네, 정말로 모르는 분이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제작진 마음을 읽으셨는지 저희 방송 애청자라고 인증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2주간 커피 이벤트를 했습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TBS 이브닝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벤트 저희가 가끔 하거든요.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니까 항상 방송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오늘 통했어요, 저랑. 왜요? 네, 트위터 해킹 이걸 주제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뜨겁게 지금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해킹당한 인물들만 봐도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고 조 바이든 후보도 있고 빌 게이츠 뭐 굉장히 유명 인사들인데.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때요?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 말고도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또 예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전에 출마했었던 마이클 볼룸버그 전 뉴욕시장, 또 뭐 워렌 버핏, 또 억만장자 래퍼인 카니 웨스트. 그러니까 뭐 거의 전방위적이고요.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건 기업들도 해킹을 당했어요. 기업들도? 그래서 애플하고 우버도 해킹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계정, 환상이 우버 깨지는 계정까지. 느낌이 확 드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킹이 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조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해킹을 한 데다가 메시지를 썼는데 그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메시지에서 보이는 주소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IP 접속하는 경로들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 계정들에다가 다 내용은 30분 안에 1,000달러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보내주면 그러면은 내가 돈을 2배에서 3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들으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썼느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계정에는 모두가 지금 나에게 사회환원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사회환원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얘기를 쓰면서 당신들이 뭐 얼마를 주면 내가 그거를 몇 배로 주겠다. 혹은 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에 돈을 돌려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맞춤형이네. 네,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내 지역 사회에 돌려줄 것이니까 그렇게 해줘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각 그 CEO들이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맞게 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좀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IP 주소 자체가 미국 휴스턴, 뭐 뉴욕,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다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트위터상에서 4시간 동안 3,300번 이상 RT가 됐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해킹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무슨 이벤트인가? 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는 네네. 게 이제 상당히 컸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암호화폐 거래소 공동창업자들도 이거 사기다, 돈 보내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경고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그래도 이들이 얘기할 때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한 1억 한 2천억 정도, 1억 2천만 원, 1억 3,200만 원 정도예요. 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주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또 주소도 다 다르게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비트코인의 지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갑 주소가 있거든요. 네. 그 지갑 주소도 계정마다 다 달라서 어쨌든 그걸 다 취합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11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지금 해킹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준으로 워낙 이들의 영향력들이 셌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들의 계정이 한 방에 이렇게 해킹이 되고 사기글이 나와서 농락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악의 해킹 사례로 오히려 기록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FBI까지 조사를 나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트위터 자체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거의 뭐 FBI까지 나서야 된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뭐 가상화폐 사기 저지르려고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뭐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면 내부 관계자 소행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유명한 유명인사들의 트위터를 해킹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트위터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거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2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계정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 계정이 아니고 2단계 인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자체가 해킹당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 이걸 이른바 이제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네트워크 분석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밀번호가 뚫리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계정 같은 걸 훔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의 비밀번호를 뭐 초기화를 한다거나 이런 권한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사람의 계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트위터 안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 계정 하나를 훔쳐서 그 계정 자체가 비밀번호들을 초기화해서 그걸 통해서 털린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현재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15일 날 공식 계정에 트위터 서포터라고 하는 데다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 공격자들이 트위터 내부 시스템이나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겨냥을 했는데 성공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 노출된 정보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그 다음엔 좀 더 보겠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뭐 트위터 쓰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일부 트위터 글은 아예 작성이 안 되거나 비밀번호 변경도 막아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예 트위터 내부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을 다 보면서 이런 해킹이 될 수 있는 계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를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참 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위터가 굉장히 막 많이 쓰이는 활용되는 SNS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또 Z세대들이요. 10대들이 또 트위터를 많이 씁니다. 아, 짧아서?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어떤 내용을 내가 이제 올리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다가 많은 글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인사들이 이제 영향력 있는 글을 쓰는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정치적 논란거리로 부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해킹당한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다. 그리고 뭐 뭐 카니 웨스트 뭐 이런 사람들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이른바 이제 이들이 표현하기엔 좌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해킹이 됐다. 카니 웨스트 자기 뭐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는 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가지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뭐 대통령 선거 전날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서 이상한 가짜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해킹 수준이 아니라 입이 되고 전 세계에 입이 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해킹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름 비화가 있습니다. 비화. 그러니까 괜히 해킹이 안 된 게 아니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앞서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직원이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실제 이제 2017년 11월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해킹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1분 동안 비활성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로 조사를 해보니까 퇴사를 앞둔 트위터 직원이 네. 그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아놓은 겁니다. 아니, 그 소행이 실제로 있다, 2017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진짜?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니까 네.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는 별도의 강력한 보안을 추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활성화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보호 장치를 구현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11분 있고요. 동안 네, 얼마나 2017년 힘들었을까 참느라고 11분 그렇죠. 동안. 네,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다른 계정보다는 좀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트위터가 사실은 좀 많이 새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런 일이 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SNS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뭐 해결 방책이라든지 뭐 얘기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가 이거를 얼마나 잘 세련되게 또 막을 수 있는지가 네. 되게 중요한 건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5일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될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안 된다며요. 16일에는 지금 해커들이 비밀번호에 접근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비밀번호는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트위터가 뭐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조사 중이고 이런 다른 정보들이 해킹됐는지 아직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언급을 좀 피하고 있고요. 전 반대로 이 기회에 과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를 쓸 것인가 아니면 당연하죠. 페이스북으로 갈 것인가. 페이스북 안 가.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페이스북 안 가요. 트위터 지금 계정에 팔로워가 몇 명인데 그걸 버리고 오겠어요.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트위터가 막혀 있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긴 하고 있더라고요. 임시 방편으로 쓰기는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IT 속으로 해킹당한 트위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일몰전 북서쪽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긴 꼬리를 가진 니오와이즈 혜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혜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무려 2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니오와이즈의 수명 주기는 약 4,500년에서 6,800년. 언제나 그렇듯이 자연의 웅장함에 숨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전혀 연관성은 없지만 이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라 바렐리스의 그래비티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